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다. 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65쪽에 그 맨 밑에 상관계수라는 박스가 있죠. 보충학습에. 상관계수 찾으셨나요? 그 박스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상관계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대학교 수준의 용어고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두 변수가 있어요. 두 변수가 움직이는데, 변수라 그래도 어렵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수학 실력하고요, 영어 실력하고요,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이렇게 점수로 나타내면은 대체로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대체로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요? 대체로. 이게 뭔 뜻이에요? 수학 점수가 좋은 학생이 대체로 영어 점수도 좋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학생과 이 학생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학생과 이 학생을 놓고 보면은 이 학생은 수학을 얘보다는 더 잘하는 대신에 얘보다는 영어를 더 못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학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대체로 수학도 잘하면은 영어도 잘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공급함수, 수요함수 할 때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도 올라가면은 비례라 그랬죠. 그럴 때는 그 부호가 양수로 나타나요, 음수로 나타나요? 양수죠. 이게 같은 부호일 때는. 이게 밑으로 같이 내려가도 분모 분자가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지금 이게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체육하고요, 영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럴 수가 있죠.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데 체육 점수가 낮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체육 점수가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옛날 지나갔던 그 성적표가 나와서 봤는데, 영어는 순대, 체육은 뭐 우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전에 공부 좀 했죠, 한때. 공부 좀 했는데 이 체육이 점수가 낮아요. 이게. 근데 체육은 잘하는데 영어는 낮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 서로 반대로 돼 있죠. 이럴 때는 음수로 나타나, 이 방향 이럴 때.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숫자가 양수를 가질 수도 있고 음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양수가 나타나고요, 이럴 때는 음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이거하고의 차이점. 거의 밀집돼 있죠. 거의 직선에 밀집돼 있죠. 여기서도요, 요 밑에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완전히 직선은 아니지만 거의 직선에 가깝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그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거의 9에 가깝죠. 이러면은 0에 가까워요. 0.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0.2, 0.1, 0에 가깝다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직선이 되는 순간, 이런 방향으로 직선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직선이면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상관계수가 플러스 1까지 값을 가져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을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있는 거예요. 직선 위에.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히 직선 위에 모든 점이 있어요.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이. 됐나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설명은 지금 11월, 12월 수업이기 때문에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이쪽에 쓰면은, 자, 요 지금 방금 그렸다 지운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상관계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갖는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아까 이게 반대 방향이 좋다 그랬잖아요. 완벽합니다. 반대 방향으로서 완벽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이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마이너스로서 제일 좋은 거죠. 이 반대가 좋은데 이제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0입니다. 0. 다음에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뭘까요? 1일 때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아. 같은 방향이잖아요. 얘는 같은 방향이면서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작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작년 한 9월 달쯤이었는데 8월인가 9월. 예.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이런 분산 투자 얘기하니까 주식을 샀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대요. 3천만 원어치 샀는데 1,500만 원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 것도 있는데 그것도 반토막이 났대요. 그거는 어떤 종목이냐니까 같은 종목이래요. 부부가 각각 투자했는데 계좌를 각각 갖고 있는데 같은 종목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관계수가 1인 경우 1. 상관계수가 1이면 여기에 올라가는 만큼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는 만큼 같이 움직여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상관계수 1이에요. 이러면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분산 효과가 없어요.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죠. 1일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쪽이 효과가 더 크다? 마이너스 1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크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을 이제 100%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효과 100%. 효과는 0%. 효과는 전혀 없어요. 여기는 1일 때는. 그래서 이때는 효과가 작아요. 가면 갈수록 효과가 크다고요. 그럼 0.9 상관계수가 0.9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9 하면 효과 있어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0.9는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작은 겁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상관계수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좀 어렵죠? 네. 근데 요 정도로만 할게요. 넘어가시면 이제 효율적 전선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그 66쪽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패스하시고요. 자, 아주 중요한 또 67쪽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돼 있죠.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에서 공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공식 머리 아프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공식은 첫 번째 공식 요거 하고요. 첫 번째 공식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식 있죠. 네 번째 공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게 위첨자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 네 번째 공식 두 개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공식은 삭제. 나머지 공식 네 개는 삭제예요. 모두 6개 있잖아요. 6개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공식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삭제하시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시라고요. 근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공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이에요. N제곱 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위첨자가 편집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돈 100만 원 하고요.
1년 뒤에 100만 원하고 같은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가치가 아니죠. 현재 돈 100만 원 받을래요?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요? 하면은 당연히 현재 100만 원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1년 뒤에 얼마 받으면 지금 100만 원 받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여기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얼마나 시간을 기다리면은 시간을 1년 기다릴 때 얼마를 더 주면 1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얼마하고 비교가 될까요? 지금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10만 원 받을래? 하면은 1년 뒤에 11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른 분은요? 지금 100만 원 받으시겠어요? 1년 뒤에 110만 원 받으시겠어요? 지금 100만 원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더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 뒤에 120만 원 준다면은요? 이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러면 좀 헷갈립니까? 그래도 100만 원요? 이러면 이제 120만 원요? 그러면 110만 원과 120만 원 사이에 어딘가에 헷갈리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좀 헷갈린다 이런 이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여기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15%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객관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화폐 시간 가치는 시장 이자율을 전제로 해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까 사람들마다 무슨 수익률이 달랐었어요? 요구 수익이 달랐죠. 그거 똑같아요. 사람들마다 화폐 시간 가치는 다릅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시장 이자율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이자율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시장 이자율이 10%라는 걸 전제로 할게요. 이제 계산 편의상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110만 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할증한다 그래. 할증. 숫자가 커지죠. 숫자가 커지는 거를 할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현재 값이 미래 값으로 되면서 커지죠.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는 투자론에서는 할증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할증할 때 몇 프로 할증됐어요? 10% 할증됐죠. 자, 그러면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얼마하고 같아요? 100만 원하고 같죠? 이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할인한다 그래. 할인. 반대로. 자, 할인이란 말을 다들 아시죠? 이거는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숫자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이제 투자론에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번역해야 되는 게 많아요. 아까 평균은 뭘로 번역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 또는 그냥 수익률. 평균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나 분산은 위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할증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할인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이렇게요. 그럼 할증하면 숫자가 커지고 할인하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거 몇 프로 할증했다고요? 10% 할증했죠. 자, 이거 10% 할인해 볼까요? 10% 할인해 보세요. 110만 원 10% 할인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100만 원 되나요? 110만, 그렇게 되죠. 일상생활에서는 110만 원짜리 냉장고 10% 할인한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99만 원 꺼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투자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 10%가 0.1이거든요. 10%가 0.1 같죠? 맞나요? 1 플러스 0.1을 곱셈을 합니다. 곱셈. 그럼 어떻게 1.1을 곱하기 하는 거죠? 1.1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쪽에 곱하기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그러니까 1 플러스 0.1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눗셈 하는 나눗셈.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뭐 하는 거고요? 1.1을 하는 거고요. 이쪽은 110 나누기 1.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할증할 때는 곱하기, 할인할 때는 나누기요. 물론 할증할 때는 10% 계산해서 더하기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습관을 곱하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110만 원인데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가 아니고요. 2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여기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1.1을 곱하기 했죠. 다시 여기 갈 때는요. 110 곱하기 예, 또 1.1을 하시라고요. 그럼 여기가 120이 되나요? 예, 120이 안 됩니다. 121만 원이 돼요. 이 곱하기 1.1을 하면은 121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이자가 붙어서 110이 됐죠. 거기에서 다시 10%이기 때문에 11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12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앞으로도 몇 번을 더 곱해야 돼요? 앞으로도 8번을 더 곱해서 여기서부터 치면은 총 몇 번을 곱해요? 10번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0 곱하기 1.1에 10제곱. 요 지수 아시나요, 이거? 1.1을 10번 곱하기 하는 거 아시죠? 예, 이거 1.1 곱하기 10 하면 안 되죠? 이런 분 계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공부한 지 오래돼서 다 까먹어요. 1.1을 10번 곱하는 것이지 1.1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10년 후의 금액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식 요라 그랬죠. 그 중에 공식이 뭐예요? 1 플러스 R에 N승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R이 뭐고요? 이자율이죠. 이자율. 예? 예, 요 R이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요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10이 들어오면 안 돼요. 10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0.1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R 그 공식에 우리 그 표 있죠, 표. 도표에 개념에 현재 시점이 1원을 R% 이자율로 이렇게 돼 있죠. 그 퍼센트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퍼센트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그냥 와야 된다. 이게 R이 그냥, 이게 R이 R. R이 그냥 그대로 와야 된다고, 이게. 아시겠어요? 여기 10이 오면 안 돼요. 10이 오면 안 되고, 이 R이 와야 돼. 이 0.1이 와야 된다고요. 거기 퍼센트가 다 사라져야 돼요. 전부 다 지금 R%, 다 R%가 붙어 있죠. 맞죠? 맨 끝에만 R%가 없고, 퍼센트가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R이 그냥 그대로 와야 돼요. 이게 R이 0.1이에요, R이. 됐나요? 네. 자, 요게 뭐라고요? 공식이? 일시불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 안 어렵죠? 요게 10년 기간이고요. 여기가 이자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근데 이것조차도요, 사실 별로 쓸 일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거 우리 계산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을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계산기 시험 시간에 시험 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갖고 들어가는 계산기는 쌀집 계산기예요. 커다란 거 있죠? 이거는 이런 계산이 안 돼요. 지수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금년부터 뭐 됐다고. 예? 뭐를 이렇게. 예, 리셋을 하면 되는데, 리셋을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쌀집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1에 10제곱 출제를 하면은 이제 계산기 두드릴 때 쌀집 계산기는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1.1 곱하기 1.1은 하죠. 그러면 1.21 나오죠. 나온 데다가 곱하기 또 1.1은 눌러야 돼요. 1.331 나옵니다. 또 나오면 또 곱하기 1.1 눌러야 돼요. 그러면 1.4641 나옵니다. 또 곱하기 1.1 해야 돼요. 자, 1.60 이렇게 나와요. 몇 번 했죠? 하다 보면은 5번 했는지 6번 했는지를 까먹어요. 써가면서 해야 돼, 써가면서. 이런 시험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렇죠. 어우, 상당히 빠르십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2.594. 2.594를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100만 원이 10년 후에 얼마 되느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100 곱하기 2.594만 하면 돼요. 그래서 259만 4천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지금 이런 게 표가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자, 지금은 계산기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 금융기법이 벌써 한 400~500년 전에 벌써 나온 거예요. 이게 400년 가까이에요. 400년. 400년 전에서 벌써 이런 금융계산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주식회사 아시죠? 이 주식회사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계산, 이게 돈, 은행 이런 것들이 이미 1600년대 초에 이미 있었습니다. 동인도회사라는 거 아시나요? 동인도회사가 1600년대 초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였습니다. 동인도회사가. 동양특식회사는 이 일제시대 때 우리를 수탈하는 회사였고요.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회사였고요. 그 동인도 회사, 이게 바로 네덜란드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세계 최초로 만든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미 금융계산은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퍼센트예요. 1%, 2%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뭐가 있어요? 10% 계속 있겠죠. 여기 기간, 이쪽은 이제 퍼센트, 이쪽은 기간이에요. 기간. 첫 1년, 2년, 3년 쭉 가면 여기 몇 년이 있어요? 10년이 있겠죠. 자, 여기 공식은 어떤 공식이요? 1 플러스 R에 N승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퍼센트를 안 하고 이게 이제 R이라고 하면은 여기 R이라고 하면은 0.01, 0.02 이런 식으로 여기 0.1이 있어요. 가다 보면 R이 0.1이에요. N이 10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 요 들어가면은 여기에 2.594가 있단 말이에요. 2.594가. 그러면은 요런 상황이 됐을 때 요 표에 가서 2.594라는 걸 찾아서 곱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몇 년째죠? 26회죠, 지금. 15회 때 합격률 0.7%. 예, 그 해 외에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딴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아무튼, 자, 요런 이제 공식이 일시불 내과 계수고 이런 표도 있으니까 가서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자, 아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 한다 그랬죠? 이쪽에 나누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한 번 나누기 하는 거죠.
맞나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할 때는 2번 나누기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10번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259만 4천 원이잖아요. 259만 4천 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59만 4천 원, 자,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아닌가요? 1 플러스 0.1의 10제곱 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역수. 이렇게 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숫자 보세요, 이 숫자. 이 숫자가 여기가 2.594잖아요, 이게. 2.594 분의 1 해서 2.594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할 때는 이제는 100 나누기 해야 되겠죠. 100 나누기 하는 거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259만 4천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할 때는 259만 4천 나누기 1.1에서 이렇게 하면은 100이 되겠지만 10년 뒤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할 때는 요 100만 원에서 나누기를 1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요 숫자가 몇이요? 여기 2.594라 그랬잖아요. 그럼 2.594분의 1이죠. 2.594분의 1.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곱하는 수를 알려줘요. 곱하는 수.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문제에서. 아까 2.594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를 알려준다고요? 1 플러스 0.1에 10제곱 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이게 약 0.3855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100 곱하기 0.3855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38만 5,500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미리 만들어 놨겠죠? 여기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0.01, 0.02 이렇게 가면서 여기 오면 10 있고 기간 1년 쭉 가면 여기에 10년이 있을 거고 여기 오면은 뭔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0.385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0.1, 10, 2.594 여기도 여기가 0.1이죠. 0.1 0.1, 10, 0.385. 자, 보세요. 똑같은 0.1, 10. 여기도 0.1, 10.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아까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한 거고, 요 공식에 넣은 거고, 요거는. 그래서 다른 하나 공식 더 2개만 아시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공식에서 나온 거죠. 요 공식에 0.1 넣고 여기 10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이름과 저 표 이름이 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표 이름이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무슨 표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시불 내가 계수표 그래요. 요 표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일시불 현가 계수표. 이거는 일시불 내가 계수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식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식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머리만 혼란스러울 뿐이고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언제 이 표에서 찾느냐, 언제 이 표에서 찾느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주죠.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를 주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할 때 미래 일정 금액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 일정 금액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 현재 얼마의 금액이
현재 얼마의 금액이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일십을 내가계수표에서 일십을 내가계수를 이용하나요? 일십을 현가계수를 이용하나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틀린 걸 만든다고요. 그러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인지 저 상황인지를 구별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이 표는 다 제시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 자, 합의 시간 같이 해서 정리요. 자, 모두 6가지가 있잖아요. 자, 모두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자, 미래가치계수표가 있고요. 현재가치계수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하나는 일시불 내가계수 하는 거 하고요. 하나는 일시불 현가계수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세요. 요 놈은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 있을 때 미래 얼마가 될까요? 요 값이 궁금할 때 사용하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근데 방금 마지막 두 번째 했던 거는 미래 금액을 알고 있을 때 현재 얼마가 될까요? 요럴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나마 공식은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공식이 이렇고요. 이거는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자, 나머지 네 가지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나머지 네 가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현재 어떤 금액이 현재가 아니고 매년 말 또는 매월 말 일정한 금액이 불입이 돼요. 요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한 번밖에 없죠. 한 번이 여기 보세요. 한 번이 몇 년간 계속 그냥 예금돼 있는 거예요. 예금, 예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이자 붙고 가는 건데 얘는 예금이라고 안 하죠. 우리 보통 적금이라 그러죠. 일정 기간마다 계속 돈 넣는 거를 적금이라 그러죠. 이거는 예금이고 이건 적금이죠. 차이 아시겠죠?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넣기 때문에 일시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매 기간 들어가는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연금이라 그래요. 연금. 연금이라 그래요. 연금. 매번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연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언제 금액이 궁금한가 하면은 이때 금액이 궁금해요. 자, 이 금액이 과연 뭘까요?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자가 여러 번 붙어 있겠죠. 그 붙은 금액에다가 요 놈도 여기 올 때 이자가 여러 번 붙어 있겠죠. 얘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어 있겠죠. 그 금액하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 놈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요. 의자 없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계산하라는 말 안 한다고요. 계산하라는 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더하기 하는 거예요. 더하기. 더하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더해지는구나. 더해지는구나라만 생각하라고요. 얘네들이 다 더해진다고요. 여기 와서. 됐어요? 근데 이자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1억씩 불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금만 따지면 얼마겠어요? 10억이죠. 근데 이 이자 다 합치면은 10억보다는 크겠구나. 그 큰 금액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직접 계산하라고 안 한다고요. 이것도 다 뭐가 있다고요? 표가 있다고요. 이런 표가. 이런 표에 어디에 찾아가면 된다고요? 10년 10% 아까 찾아가면은 숫자가 있다고요. 그 숫자가 몇인가 하면은 10년 10%에 요거 지금 찾는 그 표가 있어요. 아직 이름을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 표에 가면은
15.94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1에다가 15.94를 곱하면 돼요. 총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15억 9,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표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의 내가 계수표예요. 연금의 내가. 자, 공통점과 차이점만 알면은 안 어려워요. 공통점이 뭐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내가죠.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줄인 말이에요.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 그래요. 됐나요? 자, 이 값을 구하려면은 미래값을 구하는 거예요? 현재값을 구하는 거예요? 미래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미래값을 구하는 거죠. 내가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일시불 내가예요. 이거는 매번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내가? 연금 내가. 어렵냐고요, 이게. 말을 그렇게 만드니까 학자들이 말을 만들 때도 좀 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쪽은 어떤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매번 돈이 들어갑니다. 매번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시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언제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요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금액을. 이러려면 이걸 전부 다 할인해야 되죠. 할인.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 할인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말 1억씩 받을 거예요. 제가 매년 말 1억씩 받을 것이 있는데 매년 말 1억씩 안 받고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더하면은 총 얼마예요? 10억이죠. 근데 미리 땡겨 받으면 10억보다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겠죠. 그 금액을 계산하라 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무슨 표를 찾아가야 될까요? 연금의 현재 가치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맞아요? 일시불 현가잖아요. 위에는. 여기는 연금의 현가 계수표를 찾아간다고요. 거기에서 10년 10%, 0.1, 10년 가면은 무슨 숫자가 있느냐? 6.14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억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고요? 매기간 들어가는 이 1억에다가 곱하기 6.145 하면은 얼마예요? 6억 1,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표를 찾아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고요. 어렵습니까? 찾을만 하죠. 예, 여기까지는 할만 하죠. 예, 여기까지는 할만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문제예요. 겁먹었어요? 네, 마지막 두 개가 문제인데, 아,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이게 10보다 큰 수냐 작은 수 이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10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10보다 큰 수죠. 이제 이자부터 적으니까 이거는 10보다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죠. 자, 근데 얘하고 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가 이 돈에 비해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죠. 얘가 이 금액에 비해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얘에 비해서 얘가 작은 금액이 될까요? 예, 이 금액이. 이 1억보다는 크죠. 얘는 쪼개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목돈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푼돈이라고 한다면, 1억이 푼돈인 건 아니지만 합친 것을 목돈, 쪼개진 것을 푼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둘 상황은 목돈을 구하는 거예요? 푼돈을 구하는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자, 지금 굳이 제가 목돈의 크기를 구한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이래서 모두 6가지예요. 6가지인데 거기 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그림을 보는 게 가장 어떤 경우인지를 알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놈이 지금 설명드리는 요놈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출을 받아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쪼개서 갚는 거예요. 쪼개서. 그럼 쪼개서 갚는 그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얼마씩 갚으면 다 갚느냐 이거죠. 근데 이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이 금액은 원금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해야 돼요. 원금이자의 크기가 계속 같아요. 이런 것을 무슨 상환이라 그런가 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은 자동차 할부로 살 때 캐피탈 회사 이렇게 할부금 넣죠. 할부금 넣을 때 보통 매달 똑같은 금액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할부금 들어갈 때 똑같은 금액 들어가죠. 근데 한 30개월 넣으면은 결국 차값 다 내는 거잖아. 근데 그 매달 넣는 금액에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 똑같은 금액, 여기도 똑같은 금액이죠. 여기도 똑같은 금액이죠. 여기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뭔가요? 위는 푼돈의 크기를 알려주고 목돈의 크기를 묻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거는 대출받은 목돈의 크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씩 나누어 갚으면 다 나누어 갚을까요? 요 푼돈의 크기를 묻는 거예요. 푼돈의 크기.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경우와 푼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여기서처럼 모두 다 연금이란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연금. 왜냐하면은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는 벌써 뭐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목돈의 크기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가장 키 포인트가 바로 질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질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매월 50만 원씩 불입 이런 말이 나와요. 매월 50만 원씩 하면 벌써 50이 나오죠. 그 소리는 뭐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목돈을 묻겠다는, 연금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문제의 힌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불이백은 매월 불이백은 이렇게 물어요. 질문 끝이 매월 불이백은 끝이 이렇게 물으면 요거 묻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쪽도 요거 물어요. 요거 묻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를 알려주는가 하면은 이 금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금액을. 이걸 알려주든 질문 방식은 똑같은 거죠. 매월 불이백은 이렇게 물으면 맨 밑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매월 50만 원씩 거꾸로 매월 50만 원씩 불입되는 이걸 알려줘 버렸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목돈을 묻느냐 연금 현가계수, 미래 목돈을 묻느냐 연금 내가계수. 이거는 현재 돈을 쪼개느냐 이때는 이걸 저당상수라 그래요. 저당상수. 왜냐하면 저당 대출 받았을 때 이걸 이용하니까. 됐나요? 저당 대출 받았을 때 이걸 이용해서 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억 곱하기 1억을 대출 받잖아요. 저당상수 10년 10%를 찾아가면은 0.1627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0.1627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1627만 원 돼요. 매년 말 1627만 원씩 불입하면은 10년간 다 갚아나가니 원금이자 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뭐 끝까지 나왔으니까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감채기금 계수라고 하는데 감채기금 계수. 이 제일 어렵죠, 용어가 제일 어렵죠, 저게. 이거는 저당 대출 받았을 때 쓰는 거다 하면은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6개 있잖아요. 일시불끼리는 안 어려워요. 그리고 쟤네들 역수가 저것도 안 어렵고요. 근데 얘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은 나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결국은 저당상수입니다. 저건 지금 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 그 푼돈 크기를 물을 때 저당상수다. 됐죠? 그럼 목돈 크기 묻는 거는 연금 들어간다 이제 자동으로 되고요.
나머지 하나 제일 어려운 거, 그거는 저당상수와 반대쪽으로 푼돈을 묻는데 미래돈을 쪼개는 거다. 됐습니까? 자, 어차피 처음 한 번 들어서 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한 번 들어서 된다면은 그런 분들은 저기 대학으로 가셔야 되죠. 학문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지금 이 화폐 시간 가치 계수를 설명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식을 외우지 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 개론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식 외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아낍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많은 공식들 지금 외우지 마라고 할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42쪽에도 공식 많습니다. 42쪽에도 공식 많은데 이것도 저는 외우지 마라고 합니다. 42쪽에 있는 공식 모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이제 공식들 어려운 거 나오는 거는 다 외우지 마라고 합니다. 제가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물론 그 위험 부담은 제가 안고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비난은 제가 다 안아야 되죠. 근데 지금 10여 년 이상 2015회 시험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 공식이 만약에 출제된다. 이 공식이 아까 외우지 마라고 한 공식 있죠. 이런 공식들. 이런 공식들. 이거 말고 두 개 더. 이런 공식들 벌써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이런 공식들을 외우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공식이 출제가 되면은 제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랬어요. 한 번도 장 찢은 적 없습니다. 설령 저런 공식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외웠다 할지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출제를 한다는 것은 난이도 자체가 높습니다. 저런 거는 손대면 오히려 시간 낭비로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게 공식으로 출제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찍고. 포기하지 마시고 찍고. 잘 찍어야죠. 저는 지지고 여러분은 찍고. 아시겠죠? 그걸 다 감안해서 외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실전에 나오면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안 외우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폐 시간 같이 다음 주에 현금 수익 측정, 투자 분석 기법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